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쓸데없는 논쟁이 정말 많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가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는 우리 모든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다만 자유를 누리기에 어려운 사실상 어려운 약자들도 사회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거. 예를 들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과 똑같이 버스를 타고 와라 할 수 없겠죠.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일반 사람과 똑같은 걸 뭐 책으로 보고 와서 시험 보세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가가 지원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얘기한 건데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무슨 공산주의처럼 다 똑같이 능력과 무관하게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고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를 허용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지 사회주의 무슨 공산주의 국가 같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스웨덴에 한 2달 가 있었는데 스톡홀름에 2달 있어서 되게 재밌게 느낀 게 뭐냐면 버스를 타면 장애인이 많이 탑니다. 근데 한 번도 힘들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기다려주고 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서로 다 양보하면서 지내니까요. 그리고 지체장인 친구들도 그냥 다녀요. 한 번은 아시아인을 아마 처음 본 것 같은 남자애가 제가 이렇게 내리는 문에 앉아있었는데 내리는 문 옆에 좌석에 앉아있었는데 저를 보고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근데 얼굴에 뭐지 하는 생각인데 사람들이 다 너무 놀라서 저를 쳐다보면서 말은 안 하는데 얼굴 표정에 딱 위에 말풍선이 뜨는 걸 제가 봤어요. 가만히 계시면 괜찮아요. 나를 되게 안심시키고 싶어하는 얼굴도 다.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걔가 내 얼굴을 안 궁금할 때까지. 걔가 실컷 보고 갔어요. 이제 더 이상 안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지 무슨 능력과 무관하게 노력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막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강조하게 된 건 사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독일이 나치로 가기 전에 국가가 있었어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늘 이제 민주주의 공부하시면 아마 언급이 될 텐데 여기가 되게 신박한 직업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던 국가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다당제를 하면서 망했어라고 하는 예로 늘 나옵니다. 다당제도 사실 지금은 많은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 다당제인데 왜 망하지 않느냐 하면 서로 연합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을 잘 갖춰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다당제하면 망할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때의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가치 중립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나치가 등장했다. 어떤 의견이든 다 우리가 포용해야 돼 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견까지도 포용했었기 때문에 나치가 나타났다 라고 생각하고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즉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포용하되 그걸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 또는 전투적 민주주의라고도. 자, 그래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많은데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는 포괄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너무나 당연히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복지국가 원리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지방이 소멸된다고 하죠.
그 지방 소멸된다고 난립니다. 실제로 우리 75 되신 수모님이 10년 전에 85 되셨네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하동에 가 계신 분이 야 내가 이제 우리 마을 동네에 사는 체육대회 나가는데 내가 청년이다. 예? 자기는 청년이에요. 청년부에 들어가 계시죠. 75세라고.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70대까지는 청년이다. 왜냐면 79세까지 해봐야 영양 손가락이 뽑힌다는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좋기는 된장 70대라고 청년이라고 저것 갖고 오락하고 내 허리 아파지고 막 그런 걸 들어가고 웃었는데 네 그게 그런 노인분들이 계신 데에 뭐 택시, 뭐 운송수단이라든지 또는 뭐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경으로 그 다음에 뭐 그 병원에 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제도 이런 것들 마련해 주는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우리 형제랑 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그 데피니션을 한 게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우리 형제는 뭐라고 했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권력 가진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 1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불가능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존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겠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서의 기본 원리로 뭐라고 돼 있어요? 헌법에 구체화된 기본적 인권, 무엇보다 생명과 그 자유 발현을 위한 인격권의 존중, 국민주권, 권력 분립. 권력을 왜 분립합니까? 권력은 서로 견제를 해야만 서로 남용하지 않는다고 서로 생각하는 게 서로 이렇게 힘을 서로 경제시키는 거죠. 정부의 책임성, 행정의 합법성, 사법의 독립, 복수정당 원리, 헌법적인 야당의 구성권과 행정권을 가진 모든 정당의 기획입니다. 자,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에 대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직접 참여하겠다고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법률도 제한할 수 있게 달라, 그죠? 그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청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법안을 뭐 3만 이상, 5만 이상, 뭐 10만 이상 이렇게 제한할 수 있게 하고 뭐 하는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데 왜 대표를 뽑느냐? 옛날에는 사실 대표가 모여서 수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지만 지금은 인터넷도 발달해, 과학도 발달해 모든 국민의 의사를 오늘 하루 종일 투표해서 방송으로 바로 딱 다 의견조회가 되는데 바로바로 그때마다 의사 확인을 해서 의사결정할 수도 있는데 왜 의회에 모여서 이 쌩 난리 벌써이냐, 망치고 문 깨고 이런 꼬라지까지 발들이 여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민주제라고 해서 어떤 주제를 주고 그걸 바로 즉각적인, 직자적인 어떤 대답을 듣는 것보다는 계속 뭔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생각해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보고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대의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기관과 국민의 이제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인데 되게 재미있게 우리는 처음에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이 발의할 수 있었어요. 50만 명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제 6차 헌법 개정 때인가부터 없어졌어요. 그 유신 이제 다가오면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제도는 있었죠. 근데 국민 소환제도는 없습니다. 국민 소환제도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임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또는 선출된 그 국민 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내는 거. 근데 우리 지금 국회의원 소환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유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 원리가 뭐죠? 임기 동안 그 선출된 국회의원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의사결정하기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전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있는 지역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야겠다. 설치하는 게 맞겠다. 전국적으로. 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 지역구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으면 이 쓰레기가 소환해버릴 수 있겠죠. 그렇게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임기 동안에는 자기 그거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안 뽑아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임기를 만료시켜버리는 게 되겠냐 이렇게 이제 그게 대부분의 국가는 소환 제도가 없어요. 대부분의 선진적인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는데 영국이 정치 자금 스캔들이 2009년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우리로 치면 40만 원인가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출장비, 그것들을 국민들이 광분했어요. 미쳤나 이것들이 국가 돈을 그렇게 써먹다라고 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민 소환제로 리콜 제도를 들여오자 해가지고 그 난리가 났는데 다들 이제 눈을 부리켜고 이제 영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국이 2005년, 그러니까 거의 한 6년 가까이 엄청난 토론 끝에 들여왔어요. 소환제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소환된 의원이 처음에는 1명, 2명, 3명 뭐 이러다가 이제 좀 생기는 중이지만 영국도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확립됐어요. 영국도 논의 중에.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선택했는지는 그건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서 보장해 주되 법률 위반, 범죄 혐의 이런 거 있을 때만 소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범죄 혐의가 있어서 몇 년 이상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당연히 직을 당연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필요가 없는데 영국은 그런 경우에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고 소환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문제가 또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되게 우세한 정당 있죠. 우리가 뭐 지역주의 타파하자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그럼 특정 정당 얘기하는 거죠. A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지금 저 우리나라 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국 당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할까 봐. 자, A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A당 의원이 뭔가 이렇게 형사적인 일을 한 게 분명해도 소환 안 합니다. 그 지역민들.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게 되겠니? 이런 생각을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충성도가 강한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이 자기네 의원을 감싸지 소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영국은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밖에 없어요. 하원 의원이. 우리는 단원제뿐만 아니라 그 전국구 의원이 있잖아요. 비례대표 정도에. 근데 그 의원들은 누가 소환합니까? 전국에서 소환하나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그때부터는 온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민이 소환해야 되는가, 전체 국민이 소환해야 되는가,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사실 전체 국민이 다 소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당에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그 반대당에서 소환하자 운동해버릴 수 있어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안 할 것 같아요. 100%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소환제도는 사실 직접민주제의 아주 나쁜 전형을 보여주는 제도가 될까봐 되게 저하는 것이 이제 걱정하는 거죠. 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 생각은. 자,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 대의제를 택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들여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에 주민자치의 전통이 강한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를 많이 택하기도 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걸 여러분이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독일은 되게 재밌는 게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나치에서 너무나 겪어가지고 자기들은 직접 민주주의 내가 국민투표도 하지 않습니다. 되게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선거제도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차이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일 것 같으세요? 정치 원리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많이 얘기하죠. 또 의원 정부제 하자, 의원 집정부제라고도 했던 의원 정부제 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그게 뭔 차이로 그렇게 하자고 하는지 아시고 계세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정치구조, 서로 책임지지 않는 정치구조.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의회 신임을 안 받아도 돼요. 국민한테서 신임을 받는 거예요. 의회도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이나 행정부 이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신임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신임을 받아야만 존립이 돼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집행부가 잘못하면 이 의회가 끌어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탄핵은 아니고. 자, 일본은 탄핵을 재판관한테밖에 안 합니다.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요. 자, 의회 해산과 뭐예요? 집행부를 내려버리는 의회에서 너네 내각 내려가 퇴직시켜. 그게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그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도 1년 만에 민주당이 그 정권을 잃었어요. 그죠? 몰라요? 잃었습니다. 그게 내각이 집행부죠. 내각이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아요. 그게 내각 불신임이에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신임을 집행부가 내각이라는 집행부가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만 존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대통령은 여소야대에서도 존립을 하죠. 사실 우리 지금 현 대통령님은 여소야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의회 180석 가까이가 야당인데도 대통령 집행부가 있잖아요. 이게 의원 내각제에서는 불가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 내각이 집행부가 같이 굴러갑니다. 대통령제는 의회 따로, 대통령 집행부 따로 굴러갈 수 있어요. 대신 대통령제는 좀 문제가 있죠. 여소야대일 땐 대통령이 힘쓰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게 또 여대 야소가 되면 또 대통령이 막 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왜 의원내각제에서는 당연히 언제나 수상이 맡겨질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의회가 늘 내각을 감시하는 체제처럼 되어 있어요. 영국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는 전통적으로 그 양당 체제를 구축해서 어떻게 굴러가냐면 다당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양당 체제를 구축해서 어떻게 하냐면 섀도우 캐비넷이 있습니다. 의회 내. 그러니까 A당과 B당이 서로 있는데 A당이 현재 집권 중이고 내가 또 A당이고 A당 수상이 있겠죠? 그러면은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누가 하냐? 아무 초선 의원이나 나와서 총리 나오세요. 뭐 행정부 장관 나오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렇게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들었어요. 반드시 섀도우 캐비넷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섀도우 캐비넷이라 하면 B당이 만약에 집권할 때 B당에서 내각을 맡은 의원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정부 질문할 때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외무부 장관을 할 의원이 나와서 현재 외무부 장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책임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정책이 잘못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고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각을 맡아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한 말. 그렇게 해서 정책의회와 정책내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원 내각제를 하자는 거지. 대통령 못 될까봐 의원 내각제를 하자고 하시면 곤란한 거지.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영국 정치가 우리가 선진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보고 선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책 국회가 왜 당연한가? 내가 막 나와서 국감장에서 또는 대정부 질문하면서 소리 지르고 하면 그 다음보다 뭐 오늘 한
무슨 남편 걸어놓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이 일을 맡게 될 테니 이때는 내가 이 정책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사실 의논하는 거야. 의논하는 자리.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거를 의원 내각제 장점으로 보는 거야.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나한테 돈 줘서 행정 장관시킬까?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정권을 잡기 전부터 행정부 장관이 될 사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행정부 장관이 하는 걸 다 감시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 감시라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도 다 나중에 계속 이어나가야지 나라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하자고 이제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 정책이라는 게. 근데 대통령제는 단점이 그게 끊어져 버리고 다음 정권이 다 부정해 버리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문제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정부 구조를 얘기할 때 향후에는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의원 내각제 주장하는 입장에서 통영제도 뭐 오래돼서 그렇긴 한데 뭐 대통령제로 계속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나라 그 정서나 정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거를 위해서 하잖아요. 선출을 하려고. 그래서 왜 대통령제 하면 뭐그 주기를 맞춰서 대통령하고 국회의 주기를 맞춘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국정 운영을 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이고 여소야대를 안 만들려고 하는 거 이상의 취지는 없는데 오히려 그런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는 의원 내각제가 훨씬 더 선진적인 데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아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선진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말랑기회 의원정부제는 주로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인데 프랑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는 의원 내각제가 그거예요. 저기 기본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국처럼 그렇긴 한데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그 집행부와 의회는 의원 내각제처럼 같이 굴러가는데 문제는 이 총리와 대통령의 관계겠죠.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이에요. 프랑스는 왕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거죠. 공화국이잖아요. 그 입헌군주국이 아니고 이 왕의 대신 국가의 상징이 될 대통령은 외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서 알지만 이게 내치와 외치가 뭐 이렇게 구별이 됩니까? 요새 다 뭐 조약이니 뭐 외국 정상하고 한 얘기가 다 국내에 다 소고기 먹는 것까지 다 이제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총리하고 대통령의 갈등을 겪다가 국제회의에 대통령도 가고 총리도 간 사건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대통령이 다 황당했던 거. 다른 나라 국가원수들. 자기는 되게 만들거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나가지고 근데 둘 다 또 안 갔어요. 한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화를 내서 막 갔으면 했는데 둘 다 오고 다른 나라 정상들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실제 그게 이제 이원 정부제입니다. 근데 대통령하고 총리가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사이가 나쁘면 아주 골때리는 동거정부가 됩니다. 동거정부. 그리고 아미타시옹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동거정부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사건들이 많아요. 자, 시간이 많으면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세요. 선거는 자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관리에 의해서 이제 한다는 것 너무 잘 아시죠? 네. 자, 다른 건 다 알 것 같은데 보통과 평등은 뭐가 다릅니까? 보통은 일정 연령 이상 되면 다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선거의 원리입니다. 예전에는 여성은 선거를 못했어요. 그죠? 제3에 있는 남자만 선거했죠. 보통 선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등 선거는 뭐냐면 everybody 한 표. 그리고 그 한 표는 1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선거구 획정 잘못했다. 선거구 획정할 때 1, 뭐 3대1, 4대1, 뭐 헌재가 막 결정했다 막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인구수가 적고 여기는 인구수가 너무 많은데 한 명씩 뽑아라 이러면은 여기는 10만 명, 여기는 30만 명이면 여기는 10만 명, 10만 명 몰표를 받아서 또 한, 10만 명, 한 표인데 여기는 15만 표를 받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14만 표를 받아도 그죠? 그거는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이쪽 표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국민들 인구 많은 그죠? 그래서 1인 1표 1 가치 이게 평등 선거 원리입니다. 원래는 1대1이 제일 이상적이죠. 모든 사람의 투표 가치는 하나인 게 그건데 문제는 그렇게 선거구역을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 원인상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래서 그 평등 원칙을 좀 완화해서 처음에 4대1 하다가 그 다음에 3대1 하다가 지금 2대1까지 왔죠. 2대1까지 왔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사실은 그거 평등 원칙 위반인가 아닌가 이렇게 볼 때 1점 몇 대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대1도 사실 되게 커요. 선거 이 투표 가치가 비밀 원리인데 우리나라 예전에 군대에서 누구 찍었는지 다 그리고 여러분 나 이번 찍었다 뭐 이번 찍었다 이렇게 하고 비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그다음에 선거구제가 대표되는 잘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생각하면 그죠? 소급표 제가 이거 왜 이걸 좀 설명해드리냐면 법적 안정성과 이제 정의가 충돌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자, 쿠데타가 났어요.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했단 말이에요. 한 분 7년, 한 분 5년 이렇게 해서 12년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이 내란죄로 이제 구속이 되죠. 근데 그때 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시효를 중단시키는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소급이다 소급 입법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 그는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다퉜습니다. 근데 완전히 소급이냐?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입법은 진정소급. 예를 들어 그렇게 쿠데타를